너만 죽으면 네 친정집이랑 땅 싹 정리해서 우리 기철이 새 출발시킬 거야. 잠깐만 참어. 그럼 다 끝나. 시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며느리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2달째 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긴 눈꺼풀 뒤에서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무슨 짓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침대 밑을 닦으러온 청소부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2번의 신호가 이 병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죽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청소부는 왜 목숨을 걸고 이 며느리를 살리려 했을까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7층 1인실 병실 안에는 하얀 시트 위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선우, 올해 38살이었죠. 2달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 기철이 들어섰습니다. 41살의 기철은 이틀째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한 발짝 다가서는데 그보다 먼저 병실 한쪽 소파에서 벌떡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고여사였습니다. 애비야, 꼴이 이게 뭐냐? 고여사가 기철의 겉옷깃을 잡아당기며 먼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거칠었는지 기철의 어깨가 앞으로 휘청거렸죠. 고여사는 누워있는 선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누. 쯧쯧. 그 말이 선우에게 들으라고 했다는 걸 기철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고여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기철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였죠. 기철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고여사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 따위는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돈이 아깝다는 뜻이었죠. 이 돈이면 네 아버지 묘 이장도 하고 남는다. 기철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침대 위 선우의 다친 눈꺼풀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병원 청소 담당 이모 복순이었습니다. 59살의 복순은 늘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연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대걸레를 세워들고 인사를 하자 고여사가 코끝으로 흥 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복순의 대걸레를 발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천한 것들은 눈치도 없지. 환자가 누워있는데 지금 들어오냐? 그 말에 복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죠. 복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허리를 숙여 대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루 2번 환자분 계신 곳을 청소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비굴하게 구는 것도 아닌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오며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어조였죠. 고 여사는 그런 복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지만 복순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옆 타일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구석구석을 훑어내는 동선에는 오랜 세월의 성실함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복순의 시선은 자꾸만 침대 위 선우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볼, 그리고 굳게 닫힌 눈꺼풀. 2달째 깨어나지 못하는 젊은 여자의 얼굴 위로 병실의 형광등 빛이 허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걸레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받으며 슬쩍 고 여사의 위치를 확인했죠. 고 여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쾅! 화장실 안에서 양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고 여사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곧바로 화장실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식하게 소리는 왜 내? 깜짝 놀랬잖아. 복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며 짧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건넸을 뿐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루 2번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하얗게 누워있는 선우의 얼굴을 보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그래서 청소도 더 신경 써서 하곤 했죠. 복순이 침대 옆 바닥을 닦으려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침대 난간 아래를 훔치는데 무언가가 복순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톡, 톡. 분명한 리듬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담긴 간절한 2번의 두드림이었죠. 복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니 침대 난간 사이로 선우의 손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다던 그 손이 방금 분명히 복순의 손등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깜짝 놀라 멈추자 이번에는 선우의 손가락이 복순의 고무장갑 끝을 아주 미세하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복순의 눈이 선우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굳게 감긴 눈, 미동도 없는 표정. 하지만 자세히 보니 선우의 속눈썹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스며들었고 복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다. 의식이 있다. 그런데도 눈을 뜨지 못하는 거다. 아니, 뜨지 않는 거다. 선우가 왜 죽은 척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들의 셔츠, 깃을 잡고 서 있는 저 여자라는 것을요. 하루 2번 이 병실을 드나들면서 복순이 느꼈던 그 섬뜩한 감시의 눈빛, 간병인도 마다하고 직접 간호하겠다며 병실에 틀어박힌 시어머니의 집착,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 한 줄기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쉿! 소리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을 담은 작은 신호였죠. 선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떨렸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떨림이었을까요? 고 여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수는 순식간에 표정을 지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 바퀴에 먼지를 닦는 척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닥을 닦으며 단련된 손놀림은 이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뭘 그리 오래 닦고 있어.
고여사가 복순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당장 나가. 고여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경계심이었죠.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외부인을 몰아내듯 고여사의 눈빛이 복순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복순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곧장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벽에 한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손등 위에 남아있는 선우의 손끝 감촉이 장갑을 벗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톡, 톡. 그 두 번의 두드림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 안에 갇혀있는 젊은 여자가 유일하게 보낸 구조. 신호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복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순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리던 뜨거운 눈물이 떠올랐죠. 무섭고 외롭고 간절한 그 눈물. 그 눈물의 무게가 복순의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적셔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순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손끝의 만남이 두 여자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저 병실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기가 얼마나 깊고 잔인한 것인지를.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다시 여미고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루 두 번. 복순의 발걸음이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선우의 손끝 감촉이 되살아났죠. 톡, 톡. 그 간절한 두드림 속에 담겨있던 떨림이 복순의 손등 위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젊은 여자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신호를 보냈을까? 복순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순이 청소 카트를 끌고 7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여사의 목소리였죠.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복순이 자연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여사가 선우의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선우의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커다란 쇼핑백에 옮겨 담고 있었죠. 갈색 가죽 가방, 검은색 클러치, 체인이 달린 크로스백. 고여사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입가에는 연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전리품을 챙기듯 가방의 로고를 확인하고 상태를 살핀 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그때 기철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 가득 담긴 아내의 물건들을 보고 기철의 표정이 굳었죠. 선우 건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중얼거림에 가까웠죠. 하지만 고여사의 귀는 그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여사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기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아껴서 뭐하냐? 저거 팔면 병원비라도 보탤 수 있어. 기철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41살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선우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였을 텐데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여사는 아들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쇼핑백을 묶었죠. 기철이 병실을 나간 뒤 고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고여사가 천천히 선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선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었죠. 복수는 병실 문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여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너만 죽으면 네 재산 싹 정리해서 우리 기철이 새 출발시킬 거다. 복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며느리의 귀에 대고 저런 말을 하다니. 복순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카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고여사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참아야 했죠. 고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침대 옆 서랍장을 열더니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선우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집과 땅의 상속 서류가 들어 있었죠. 고여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상속세 납부 확인서. 고여사의 눈빛이 서류 위를 훑을 때마다 탐욕이 물결치듯 번져갔습니다. 고여사가 가방에서 접힌 지도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선우의 친정 땅 위치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더니 입맛을 다셨죠. 여기가 금싸라기 땅인데 이걸 놔두고 있었어? 고여사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며느리가 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곧 자기 것이 될 거라는 확신에서 오는 감탄이었죠. 그 다음 순간 복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여사가 선우의 이불을 걷어 올리더니 허벅지를 손톱으로 세게 꼬집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손톱 자국이 붉게 남을 만큼 힘을 주어 집었습니다. 선우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고여사는 그것을 단순한 반사 반응으로 치부했는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확실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고여사가 컵에 담긴 찬물을 선우의 목덜미 뒤로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선우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을 텐데 선우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못한 것이었죠. 어제 복순에게 보여주었던 그 간절한 손끝의 떨림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선우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참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 세수시켜준 거다. 고여사가 비웃으며 수건을 선우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복수는 카트 손잡이를 쥔 손에 핏줄이 설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고여사의 손목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흥분해서 소동을 벌이면 오히려 선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끊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고여사가 병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복수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상속받은 땅 좀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부동산 업자와의 통화였습니다. 고여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자기 소유의 땅을 처분하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얼마 뒤 기철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고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기철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네 장인어른 유산 말이다. 그냥 두면 세금만 나오니까 지금 처분해야 해. 기철이 눈을 내리깔며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친정 재산을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에 팔아치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기철의 양심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어머니, 그래도 선우가 깨어나면? 깨어나긴 뭘 깨어나. 의사도 힘들다고 했잖아. 고여사가 기철의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렸죠. 애미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냐?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기철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41살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10살짜리 아이처럼 작아지는 모습이 복순의 눈에는
한심하기보다 안쓰러웠습니다. 저 남자도 결국은 평생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오후 3시 두 번째 청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평소보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청소 왔습니다. 고여사가 예의 그 짜증 섞인 표정으로 복순을 쳐다보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쫓지 않았습니다. 마침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고여사가 자리를 비운 짧은 틈, 복수는 앞치마 안쪽 깊은 주머니에서 접어둔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며 준비해 온 것이었죠. 복순의 손이 선우의 손바닥 밑으로 살며시 미끄러졌습니다. 메모지와 볼펜이 선우의 손가락 사이에 부드럽게 끼워 넣어졌죠. 선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오므라들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마음속으로 힘내라, 힘내를 되뇌며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여사가 돌아오고 있었죠. 복수는 침대 옆 바닥을 닦는 자세로 돌아갔고 고여사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여사의 눈이 바닥에 놓인 복순의 양동이를 향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더니 양동이를 세게 걷어차 버렸죠. 양동이가 넘어지며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청소물이 하얀 타일 위로 번져나갔고 복순의 앞치마와 무릎이 흠뻑 젖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물도 제대로 못 치우냐. 고여사의 입에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복순은 젖은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살갗을 적시는 느낌보다 고여사의 말 속에 담긴 악의가 더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들어 고여사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닦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고여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담담해지는 복순의 태도가 못마땅한 듯 고여사가 코웃음을 치고 소파로 돌아갔죠. 복순이 쏟아진 물을 닦는 척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침대 위를 올려다보았죠. 이불 밑으로 감춰진 선우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메모지 위에서 아주 느리게,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한 획 한 획 온 힘을 다해 눌러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복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바닥을 닦고 왼손으로는 걸레를 짜면서 눈만 선우의 손을 향해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선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 쓴 것이었죠. 복수는 일어서며 자연스럽게 침대 시트에 구김을 펴는 척 손을 뻗었습니다. 그 틈에 선우의 손바닥 아래에서 메모지를 빼내어 젖은 걸레 사이에 숨겼죠.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다 끝났으면 나가. 고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복수는 양동이를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직원용 화장실에 들어간 뒤 칸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걸레 사이에 숨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젖은 메모지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 끝이 아니라 온 생명을 눌러 쓴 듯한 흔들리면서도 절박한 필체였죠. 복수는 메모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읽는 순간 복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고 메모지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제 차 브레이크를.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있는 것을 보면 쓰다가 힘이 다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전하는 진실의 무게는 복순의 온몸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접어 신발 밑창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화장실 칸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죠. 경찰에 가야 하나, 병원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이 메모지 하나뿐인데 누가 믿어줄까? 의식불명 환자가 쓴 글씨라고 내밀면 오히려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얼굴을 떠올렸죠.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리던 그 뜨거운 눈물, 장갑 끝을 간신히 쥐었다 놓던 그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살려주세요라는 세 글자.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복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닌 어쩌면 한 여자의 목숨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등이 벽에 닿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복수는 신발 밑창을 꾹 눌러 확인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숯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복순의 신발 밑창 안에 숨겨진 메모지는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제 차 브레이크를. 이 한 줄의 문장이 복순의 걸음걸음마다 발바닥을 통해 올라와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죠. 복순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할까? 병원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라고는 의식불명 환자가 떨리는 손으로 끼적인 메모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병원 청소부에 불과했죠. 부유한 시어머니의 말과 청소 이모의 말 중 세상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복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선우를 살리려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번 들키면 영영 선우 곁에 갈 수 없게 되니까요. 그날 오전 청소 시간 복순이 7층 복도를 지나는데 병실 안에서 고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변호사님, 친정에서 받은 집이랑 땅 증여 절차 빨리 밟아주세요. 며느리가 이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복순의 발이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청소 카트의 바퀴를 잡아 소리가 나지 않게 하면서 고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죠. 위임장은 제가 준비해놨어요.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빨리요. 전화를 끄는 고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었죠. 며느리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사이에 친정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도 모자라 그 며느리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태연하게 법적 절차까지 밟고 있다니. 복순의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지만 걸레를 쥔 손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여사의 작전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기철이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고여사가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기철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복수는 화장실 청소를 핑계로 병실 안에 있었기에 소파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스란히 목격할 수 있었죠. 기철아, 이것 좀 봐라. 고여사가 내민 서류의 제목이 복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합의서, 이른바 존엄사 동의서였습니다. 복순의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돋았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끝도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죠. 보면 모르냐? 선우를 이제 그만 보내주자는 거다. 고여사의 말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며느리의 생사를 논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공기를 서늘하게 얼렸죠. 2달째 눈도 못 뜨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병원비를 쏟아부을 거냐? 의사도 가능성 낮다고 했잖아. 기철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너까지 인생 망칠 거냐? 고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병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높은 목소리였죠. 복순이 화장실 안에서 움찔했고 침대 위의 선우도 이불 밑에서 보이지 않는 떨림을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라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꺼내든 무기였죠. 엄마가 왜 이러겠냐? 너 하나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선우도 저렇게 누워서 고통받는 것보다 편히 보내주는 게 맞지 않겠냐? 기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여사의 말이 기철의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던 것이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 사이에서 기철의 의지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여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철의 손에 볼펜을 억지로 쥐어주더니 서류의 서명란에 기철의 손가락을 갖다 댔죠. 고여사의 손이 기철의 손등을 감싸 쥐고 아래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손을 빌려 며느리의 숨을 직접 끊으려는 것처럼. 여기에 쓰면 돼. 기철아, 빨리. 기철의 볼펜 끝이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닿기 직전 기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습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과 볼펜 끝 사이의 거리가 1cm도 되지 않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와르르. 복도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복순이 얼른 복도로 나가 세워둔 청소도구함을 힘껏 밀어 넘어뜨린 것이었죠. 대걸레와 빗자루가 쏟아지고 양동이가 바닥을 구르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요란한 소음이 7층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고여사가 벌떡 일어나 병실 밖으로 뛰어나왔죠.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고여사의 눈이 바닥에 널브러진 청소도구들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복순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쏟아진 도구들을 주워 담는 척했죠. 죄송합니다. 카트 바퀴가 걸려서. 이 멍청한 것이. 고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복순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기철이 그 소동에 정신이 팔려 볼펜을 내려놓았고 서명하지 못한 서류를 가방에 넣은 채 병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는 기철의 뒷모습이 복순의 눈에 들어왔죠. 서명은 막았습니다. 오늘은요. 복순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으며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고여사는 기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다시 병실로 성큼성큼 들어간 고여사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순이 쏟아진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카트를 밀며 병실 앞을 지나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고여사가 선우의 링거줄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약물이 흘러들어가는 투명한 관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복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 소동을 벌이면 고여사가 자신을 아예 병원에서 쫓아낼 구실을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고여사가 손을 뗄 때까지 숨을 참고 지켜보아야 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여사가 링거줄에서 손을 떼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때서야 숨을 내쉬었고 마지막 청소를 핑계로 다시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화장실 마무리 청소하겠습니다. 고여사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복순이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낸 뒤 살금살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고여사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짧은 순간 복순이 선우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었습니다. 이모만 믿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복순의 입술이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숨결만으로 전해진 그 말이 선우의 귓속으로 스며든 순간 선우의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들었다는 신호였죠. 알겠다는, 믿겠다는 절박한 대답이었습니다. 복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재빨리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돌아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양동이를 들고 나왔죠. 다 끝났습니다. 고여사가 고개도 들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이 병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고여사의 목소리가 등 뒤를 찔렀죠. 청소부. 복순이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 청소는 하루 한 번만 와. 2번이고 3번이고 들락거리니까 환자가 안정이 안 돼.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 2번이던 접근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것이었죠. 고여사가 의심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복순이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닫힌 문을 등지고 선 복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여사는 존엄사 동의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선우의 친정 재산을 탈취하는 작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도구함을 넘어뜨려 막았지만 내일은 그마저도 통하지 않을 수 있었죠. 복수는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사물함 문을 열고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죠. 지갑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복순의 딸이었습니다. 10년 전 3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딸. 복순은 딸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딸의 웃음은 환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고통을 복순은 너무 늦게 알아챘었죠. 지독한 시집살이에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던 딸이 마지막에 엄마 나 좀 살려줘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 복순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복순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목을 조여왔죠. 그런데 지금 저 병실 안에 자신의 딸과 똑같은 처지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세상 누구도 자신의 편이 없는 그 막막한 외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이 청소 이모인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복순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복순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은 내 딸 경은아, 엄마가 이번에는 꼭 살릴게. 반드시. 그 한마디가 텅 빈 휴게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복순은 거울 앞에 서서 흘린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시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59살 청소부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당신 죄, 내가 반드시 밝혀낸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병원 7층 1인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작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쓰레기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밤새 궁리를 했습니다. 메모지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의식불명 환자가 떨리는 손으로 끼적인 글씨 한 줄을 증거로 인정해줄 리 만무했습니다. 고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고여사가 저지르는 행동, 그것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집에서 오래된 스마트폰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몇 년 전 기종을 바꾸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인데 녹음 기능만큼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었죠. 복수는 병실에 놓을 쓰레기통에 검은 비닐봉투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 바닥에 스마트폰을 눕혀 놓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 위를 다시 비닐봉투로 덮었죠. 밖에서 보면 그저 쓰레기를 담는 통일 뿐 그 안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두는 장치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청소 왔습니다. 복순이 병실 문을 노크하고 카트를 밀며 들어섰습니다. 고여사는 침대 옆 접이식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선우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지적도까지. 고여사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더듬을 때마다 입꼬리가 탐욕스럽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바닥을 닦으며 미리 준비한 쓰레기통을 침대 가까이 밀어 넣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스마트폰이 고여사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삼켜드리는 중이었죠. 고여사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가가 그것밖에 안 돼? 땅 위치 봤잖아. 앞으로 개발 들어가면 10배는 뛸 자리야. 급하게 팔 거 아니니까 제값 받게 해. 전화를 끄는 고여사의 입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매로 내놓겠다더니 이제는 제값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가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 고여사가 서류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복순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를 닦는 척하며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린 순간 고여사의 손에 들린 것이 눈에 들어왔죠. 빨간 인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백지 위임장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여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우의 이불을 걷어 올리더니 오른손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선우의 입에 거즈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눈앞에서 불과 2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여사가 선우의 오른손 검지를 잡더니 인주 위에 억지로 누르기 시작했죠. 선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저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힘없는 환자의 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었지만 고여사에게는 그마저도 방해가 되었는지 선우의 손가락을 뒤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침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죠. 쓰레기통 안의 스마트폰이 이 소리들을 낱낱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복순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여사가 화들짝 놀라 인주와 서류를 등 뒤로 숨기고 선우의 손을 이불 안으로 밀어 넣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확인하는 동안 고 여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고 여사는 다시 서류를 꺼내려다 바닥에 엎드린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복순이 얼마나 보았는지 가늠하려는 듯 고 여사의 시선이 복순의 얼굴 위를 느리게 훑었죠. 복순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 바퀴에 낀 먼지를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이 순간 복순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기였죠. 하지만 고 여사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복순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찰싹! 병실 안에 메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순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왼쪽 뺨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죠. 턱뼈가 울리는 충격에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지만 복순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어딜 쳐다보냐? 그 눈깔 뭐야? 고 여사가 복순의 어깨를 잡고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카트까지 복도로 거칠게 밀려나왔고 양동이에서 물이 철벅 쏟아졌죠. 고 여사가 병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수는 얼얼한 뺨을 한 손으로 감싸 쥔 채 복도 끝 직원용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칸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고 여사에게 맞았다는 수치심 때문도 아니었죠. 붉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은아. 복순의 딸 경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도 되기 전 27이던 경은이가 마지막으로 친정을 찾아왔던 날. 볼이 움푹 꺼져 있었고 팔뚝에는 멍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멍이 겹겹이 들어 있었죠. 경은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순의 품에 쓰러지듯 안기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남편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그 목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복순의 귓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갈라진 숨소리, 그리고 마른 몸을 떨며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경은이의 차가운 손가락. 그런데 그날 복순은 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좀 참아라, 시집살이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냐라며 딸을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것이 복순이 살아있는 경은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석 달 뒤 경은이는 온몸이 망가진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이 도착했을 때 경은이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지막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죠. 내가 그때 손을 잡아줬어야 했어. 내가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화장실 칸 안에서 복순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죠.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슴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이 오늘 고 여사에게 맞은 뺨의 통증과 뒤엉켜 복순의 온몸을 쥐어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긴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리던 눈물, 복순의 장갑 끝을 간신히 쥐었다 놓던 손가락,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살려주세요라는 세 글자. 경은이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경은이와 같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막막한 절망이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칠게 손등으로 한 번에 쓱 문질러 닦았죠.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은 못 살렸어도 당신은 내 손으로 꼭 살린다. 복순의 목소리가 좁은 화장실 칸 안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경은이에게 갚지 못한 빚을 선우에게 갚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복순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었죠. 복순은 부어오른 뺨을 찬물로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스마트폰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고 여사가 문을 닫은 뒤에도 분명 혼잣말을 했을 것이고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을 테니까요. 복순은 카트를 밀고 다시 7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고 여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복순이 살금살금 문을 열고 카트만 안으로 밀어넣어 쓰레기통 속 스마트폰을 재빨리 회수한 뒤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오려는 순간 선우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침대 프레임의 철골 틈새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순은 카트를 침대 가까이 밀며 고개를 숙여 그 틈새를 들여다보았죠. 검은색의 아주 작은 것이 철골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정도의 검은색 저장 장치가 틈새에 끼워져 있었죠. 복순이 침대 밑을 닦는 척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칩을 빼내어 고무장갑 안쪽으로 미끄러뜨려 넣었습니다. 고 여사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복순은 카트를 끌며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오래된 노트북에 칩을 연결했을 때 화면에 펼쳐진 것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량 하부에 몸을 숙이고 있었죠.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복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고 여사였습니다. 틀림없는 고 여사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고 그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주변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고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죠. 영상의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복수는 몇 번이고 되돌려 들으며 그 말을 알아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네가 없어야 기철이가 산다. 복수는 노트북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선우의 글씨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지른 살인미수였다는 것이 이 영상 한편으로 증명된 것이었죠. 복수는 칩을 앞치마 안쪽 깊은 주머니에 넣고 실로 입구를 꿰매어 봉했습니다. 이 칩은 선우의 생명줄이자 고 여사를 끌어내릴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복순이 모르는 사이 고 여사의 올가미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순이 7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데 수간호사가 다가와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순 여사님,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수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고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고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내 명품 지갑을 훔쳤어요. 고 여사가 차분하게 그러나 독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물함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보안 요원이 복순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은 당당하게 따라갔죠. 자신이 훔친 것이 없으니 사물함에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사물함 문을 열었을 때 복순의 눈이 경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사물함 안쪽에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넣어둔 겁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 여사가 지갑을 집어들며 여기 내 이니셜이 새겨져 있잖아요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순간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죠. 수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규정상 환자 보호자의 물품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직원을 우선 조사해야 했고 증거가 사물함에서 나온 이상 복순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순 여사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부터 출근을 중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고 통보였습니다.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에서 해보지도 않은 도둑질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가슴을 진짜로 짓누른 것은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쫓겨나면 선우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 그것이 복순의 숨통을 조여왔죠. 고 여사가 보안 요원들 뒤에서 복순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복순에게만 보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은 것이었죠. 복순은 그 미소를 정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안쪽 주머니를, 실로 꿰맨 그 주머니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칩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이것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사물함에서 경은이의 사진이 든 지갑과 여벌옷만 챙겨 들고 10년 넘게 다녔던 병원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7층 병실의 창문을 올려다보았죠. 흰 커튼이 드리워진 그 창 너머로 선우가 혼자 누워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아군을 잃고 시어머니의 도간에 갇힌 채로요. 기다려라, 선우야. 이모가 반드시 돌아간다. 해고당한 청소부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앞치마 안쪽에 숨긴 작은 칩 하나가 복순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복순이 직원 출입구를 나서는데 뒤에서 구두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거기 서봐. 고 여사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서 쫓겨나는 복순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확인하러 내려온 것이었죠. 바닥 인생은 어쩔 수 없다더니 딱 그 꼴이네. 고 여사가 복순의 신발 코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죠.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선우 곁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 여사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서는 순간 복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출입구 옆 분리수거함 위에 매듭이 풀린 검은 비닐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안에서 삐져나온 종이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선우명의 토지 위임장으로 매각 후 기철 명의로 이전.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빨리 봉투 안에 종이 뭉치를 꺼내 가방에 밀어 넣었죠. 감정가, 예상 매각 시기, 돈의 흐름까지 빼곡히 적힌 고 여사의 부동산 탈취 계획서였습니다. 서류를 새로 정리하면서 이전 메모를 버린 모양이었죠. 블랙박스 칩에 이어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운 좋게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가려는데 정문 유리문 너머로 기철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기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어머님이 사모님 재산을. 하지만 기철은 이미 어머니에게 세뇌당한 뒤였죠. 그만하세요. 물건도 훔치다 걸리셨다면서요. 기철이 복순을 밀어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마저 적골이니 병실에 홀로 누운 선우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 시각 7층 병실에서는 고 여사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보석 케이스를 열어놓고 진주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어보고 금팔찌를 손목에 차보며 병실 거울 앞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며느리의 침대 바로 옆에서 며느리의 폐물을 제 것인 양걸치고 있는 모습이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 여사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선우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수건 한 장을 집어들더니 선우의 코와 입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죠. 너만 없으면 이 목걸이도 그 집도 그 땅도 다 우리 기철이 거야. 나지막하지만 도끼가 베어든 목소리였습니다. 수건 아래에서 선우의 입술이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뒤 고여사가 수건을 걷어내자 선우의 관자놀이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고여사는 그 눈물을 보고도 코웃음만 쳤습니다. 한편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보호자용 마스크와 모자를 사서 깊이 눌러 쓰고 병원 뒷골목의 세탁물 반입구로 향했죠.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던 복수는 뒷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세탁업체 트럭이 물건을 내리는 틈을 타 복순이 뒷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비상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에서 고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실에서 하기 꺼리는 전화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수는 숨을 멈추고 벽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렸습니다. 김 사장, 토지 감정가 맞춰줄 수 있지? 시세보다 낮게 잡아서 빨리 넘기고 차액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며느리? 걱정 마. 며느리는 깨어날 일 없어. 헐값 매각의 차액 착보까지 고여사의 공모 내용이 녹음기 안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이었죠. 7층 복도에 올라온 복수는 간호사 스테이션 옆 쓰레기통에서 고여사가 버린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뭉치 맨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을 때 복순의 손이 멈추었죠. 자동차 정비소 수리 내역서였습니다. 날짜는 선우의 사고 이틀 전, 차량 번호는 선우의 차와 일치했고 수리 항목에는 브레이크 라인 점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이름이 선우가 아닌 고여사로 되어 있었죠. 블랙박스 영상이 현장을 잡았고 이 내역서가 사전 계획까지 증명해주는 네 번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여사가 마지막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고여사가 선우의 산소호흡기 유량 조절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죠.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자 선우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삐삐삐삐삐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터졌습니다. 숫자가 요동치며 빨간 불이 깜빡였지만 고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화면을 지켜보았죠. 의료진이 달려와 산소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나서야 선우의 심박이 안정되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고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대답했죠. 갑자기 환자가 이상해졌어요. 선생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시어머니의 연기였습니다. 아무도 다이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죠. 의료진이 물러간 뒤 고여사가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오늘 밤에 선우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난리가 났다. 이러다 정말 고통스럽게 가는 거야. 제발 이번에는 서명 좀 해라. 선우를 편하게 보내주자. 고여사가 직접 만든 위기로 아들에게 호흡기를 떼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기철의 거친 숨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죠. 내일 병원으로 와. 기철아, 이게 마지막이다. 전화를 끄는 고여사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라는 확신에 찬 미소였죠. 7층 병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소호흡기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한 여자의 목숨을 겨우겨우 붙들어매고 있었죠. 그리고 두 정거장 너머의 좁은 원룸에서 복수는 식탁 위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칩, 녹음 파일, 계획 메모, 정비소 내역서 모두 방수 파우치에 넣어 목에 걸었죠. 벽에 붙여둔 경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순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경은아, 엄마 내일 한판 붙는다. 이번에는 안 놓칠 거야. 서로 다른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일이 모든 것을 뒤엎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고 여사가 병실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존엄사 동의서가 펼쳐져 있었고 서명란 옆에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기철아, 앉아라. 고 여사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다그치는 대신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소파에 앉혔죠. 갑자기 부드러워진 어머니의 손길에 기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또 이상해졌다고 했잖아. 선우가 고통받는 거야. 엄마가 왜 이러겠냐. 다 선우 편하게 보내주려는 거다. 기철이 침대 위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볼,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마른 입술, 2달 넘게 눈을 뜨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이 기철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기철은 선우가 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이 남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야, 미안해. 기철이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류 위에 번졌죠. 그 눈물 위로 볼펜 끝이 내려갔고 기철의 서명이 서류 위에 느리게 새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끊는 서류에 남편이 직접 이름을 쓴 것이었죠. 고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을 확인하는 고 여사의 눈빛에 잠깐, 아주 잠깐 승리의 빛이 스쳤죠. 하지만 금방 슬픈 표정을 만들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산소 마스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이제 곧이다라고 말하듯. 기철이 볼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불 속에서 선우의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에 서명하는 소리를 선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듣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시각 병원 정문 밖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복순이 보호자 틈에 섞여 로비로 들어서려다 보안 요원에게 발각된 것이었죠. 이 사람 어제 해고된 청소부예요. 보안 요원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순이 뿌리치려 했지만 또 다른 요원이 달려와 복순의 양팔을 뒤로 꺾었죠. 복순의 몸이 질질 끌려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놔주세요. 7층 환자가 위험해요. 제발. 복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복순의 몸이 정문 밖 아스팔트 위로 밀쳐졌죠. 무릎이 바닥에 찍히며 쓰라린 통증이 올라왔고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마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복순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깨진 무릎 위로 흘러내렸죠. 복순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은 채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층 창문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죠. 선우야, 선우를 살려내. 복순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떨리는 손으로 무릎의 피를 닦아내고 천천히 일어섰죠.
병원 건물 뒤편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뒷골목에 세탁물 반입구가 있는 곳이었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뒷문이 잠겨 있었죠. 복수는 비에 젖은 채로 뒷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옆에 세탁물 수거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커다란 천 수거함 안에는 각 병동에서 내려보낸 시트와 환자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그 수거함 중 하나에 붙은 라벨을 읽었죠. 7층 수거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수거함 안의 세탁물을 양옆으로 밀어내고 그 사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소독약과 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복수는 이를 악물고 세탁물 속에 파묻혔죠. 위에서 시트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거함이 쿵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 직원이 수거함을 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복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거함이 세탁물 전용 승강기에 실려 위로 올라가는 진동이 느껴졌고 잠시 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세탁 직원이 수거함을 복도에 내려놓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발소리가 멀어졌죠. 복순이 조심스럽게 세탁물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복도였죠. 7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선우의 병실 쪽에서 의료진 여러 명이 장비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고여사의 얼굴이 복순의 눈에 들어왔죠. 고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의료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우,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선생님. 연명치료 중단 집행이 시작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지금 저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선우는 진짜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수거함에서 빠져나온 복순이 복도를 살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병실 쪽에 집중된 틈을 타 복순이 벽을 따라 반대편으로 몸을 옮겼죠. 복도 끝에 있는 청소도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열었던 그 회색 도구함의 비밀번호를 복순의 손가락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찰칵! 도구함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대걸레 한 자루를 꺼내 들었죠.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걸레를 든 사람은 이 병원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청소부의 위장이었습니다. 복수는 대걸레를 세워들고 바닥을 쓸며 병실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복순을 봤지만 대걸레를 든 중년 여자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죠. 병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안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여사의 흐느끼는 연기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아직 살아있었죠. 선우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기철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느린 걸음이었죠. 병실 문 앞에 도착한 기철이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선우야, 나는 대체 뭐하는 놈이냐? 기철의 흐느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괴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서명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병실 안에서 당직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고 여사가 기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철아, 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선우 얼굴 보자. 기철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고 여사가 아들을 부축하듯 병실 안으로 이끌었죠. 병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순이 대걸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복순을 발견했죠. 저기 저 사람 어제 해고된 청소부잖아. 요원 2명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복순은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죠. 59살의 다리가 깨진 무릎이 비에 젖은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복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까지 남은 거리는 15걸음이었죠. 10걸음. 보안 요원의 손이 복순의 뒷덜미를 스쳤습니다. 5걸음. 복순의 앞치마가 잡혔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죠. 3걸음. 복순의 손이 병실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은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병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쨍 하고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죠. 의료진, 고여사, 기철, 그리고 침대 위의 선우까지. 문 앞에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찢어진 앞치마를 걸친 복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멈춰요. 복순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환자 살아있습니다. 고여사가 먼저 반응했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복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딜 또 들어와. 보안요원 안 와. 뒤따라온 보안요원 2명이 복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복순의 몸이 뒤로 끌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복순은 끌려가면서도 손에 쥔 대걸레 자루를 병실 문틀에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자루가 문틈에 단단히 박히면서 문이 닫히지 않게 된 것이죠. 누구도 이 상황을 숨길 수 없게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놔주세요. 복순이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기철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안의 눈을 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기철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남자의 눈이 비에 젖은 이 여자의 절규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고 여사가 기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년 말 듣지 마라. 물건 훔쳐서 잘린 청소부가 미쳤어. 고 여사가 복순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복순의 고개가 뒤로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복순의 눈은 기철을 똑바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당신이 서명한 그 서류로 저 여자가 사모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사모님, 눈을 보세요. 제발 한 번만. 복순의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로 보안 요원에게 팔이 꺾인 채로 내지르는 소리가 병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간호사들이 병실 앞에 모여들었고 같은 층 환자 보호자들까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순의 절규에 담긴 간절함이 고여사의 가스라이팅 위에 금을 내고 있었죠. 기철이 한 발짝 선우의 침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고여사가 재빨리 기철의 팔을 잡았죠. 기철아, 저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미친 사람이야. 하지만 기철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죠. 41살 인생에서 어머니의 손을 스스로 뿌리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철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선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창백한 볼을 감쌌습니다. 선우야. 기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부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2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고작 3글자 이름에 전부 담겨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감겼던 눈꺼풀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갔죠. 2달 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눈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쩍 빛났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고여사의 고함도, 보안 요원의 발소리도, 기계음도 모두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선우의 눈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기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선우의 오른손이 이불 밖으로 뻗어나와 기철의 손목을 움켜잡았죠. 2달간 꼼짝 않고 누워있던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기철이 경악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우야? 선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2달 만에 쓰는 성대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지만 그 눈만큼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죠. 고여사가 가장 먼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순식간에 기쁜 표정으로 바꿔달고 침대 옆으로 달려왔죠. 어머, 우리 선우가 드디어 눈을 떴네.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여사가 2 손을 맞잡으며 감격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선우의 손을 잡으려 뻗었죠. 하지만 선우가 고여사의 손을 쳐냈습니다. 마른 손등이 고여사의 손목을 거칠게 후려친 것이죠. 찰싹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고여사의 얼굴이 굳었죠. 선우의 눈이 천천히 고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2달간 감긴 눈꺼풀 뒤에서 쌓아온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공포, 분노,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우고 남은 차가운 불꽃이었죠.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지만 병실 앞 모든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죠. 이제 어쩌죠? 제가 죽어야 친정집이랑 땅을 파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적이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병실 전체가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정적이었죠. 고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죠. 소파 모서리에 종아리가 부딪혀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얘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깨니까 헛소리를 하네. 고여사가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붙잡혀 있던 복순이 외쳤습니다. 꺼봐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순의 목소리에 눈물과 환희가 뒤섞여 있었죠. 보안 요원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복순의 팔에서 손을 슬쩍 풀었습니다. 복순이 기철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제 진실을 보세요. 사모님은 2달 내내 깨어 있었어요. 저 여자가 무서워서 눈을 뜨지 못한 거였다고요. 기철이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2 여자 사이에서 평생을 흔들려온 남자의 눈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떠올랐죠. 선우가 기철의 손목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찢어진 앞치마를 가리켰죠. 여보, 저 이모 앞치마 안에 메모리 칩이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고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메모리 칩. 그것이 무엇인지 고여사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우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것을 고여사는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전현이 조작한 거야. 고여사가 발악하며 복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기철이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번째였죠. 기철이 어머니를 가로막은 것은 오늘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을 향해 돌아선 기철이 나지막하게 말했죠. 그 칩 보여주세요. 복순이 찢어진 앞치마의 안쪽 주머니에서 실로 꿰맨 봉투를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색 메모리 칩이 나왔죠. 기철이 그것을 받아들고 병실 벽에 걸린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여사가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복순이 문 앞에 가로질러 놓은 대걸레 자루를 밟고 비틀거렸고 복도에 모여든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고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기철이 TV 옆 USB 포트에 칩을 꽂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란 화면이 뜨고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어두운 주차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에 몸을 숙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죠. 병실 안의 모든 눈이 TV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여사였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고여사의 얼굴이 병실 안에 서 있는 고여사의 얼굴과 겹쳤죠. 영상 속 고여사의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고 브레이크 라인 주변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네가 없어야 기철이가 산다. 그 목소리가 병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기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기철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병실 안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TV 화면에서는 고여사가 선우의 차 밑에 엎드려 브레이크 라인을 만지작거리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어머니, 기철의 목소리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고여사를 올려다보는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셨어요? 선우한테 어떻게? 기철의 절규가 병실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41살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평생을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기철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고여사가 TV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발악했습니다.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야. 저 청소부년이 만들어낸 거라고. 고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높아졌지만 그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죠.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고 목소리도 틀림없는 자기 것이었으니까요. 의료진이 경악에 질린 채 화면과 고여사를 번갈아 보았고 문 앞에 모여든 간호사들 사이에서 세상에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손에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녹음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복순이 첫 번째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고여사의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선우에게 퍼붓던 독설이 한마디 한마디 되살아났죠. 너만 죽으면 네 재산 싹 정리해서 우리 기철이 새 출발시킬 거다.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순이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비상계단에서 부동산 업자와 통화하던 고여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아서 빨리 넘기고 차액은 우리끼리 나누는 거야. 며느리? 걱정 마. 며느리는 깨어날 일 없어. 또 다른 파일에서는 선우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고 천한 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고여사의 조롱이 뒤따랐죠. 선우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반응을 확인하던 소리, 찬물을 들이붓고 세수시켜준
거달하며 비웃던 소리, 링거줄을 막아 약물 투입을 방해하던 순간의 적막까지 2달간의 학대가 압축된 소리들이 병실 전체를 차갑게 메웠습니다. 기철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저런 짓을 하는 동안 자신은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존엄사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이 기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죠. 고 여사가 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죠. 기철아, 엄마 말 들어. 이건 다 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 자리에서도 고 여사는 모성이라는 탈을 벗으려 하지 않았죠. 기철의 얼굴 가까이 바짝 다가선 고 여사가 아들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믿지? 네가 엄마를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니? 그 순간 기철이 고 여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힘으로 어머니의 손을 자기 볼에서 떼어냈죠. 고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철아? 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감정이 불에 타고 난 뒤에 남는 잿빛 결심이었죠. 어머니가 그러신 거 맞죠? 기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 여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기철이 한마디를 더 보탰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들었으니까. 기철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3개의 숫자를 눌렀죠. 112. 고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철아, 뭐 하는 거냐? 네 엄마를 경찰에 넘길 거야? 고 여사가 기철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이 한 팔로 어머니를 막으며 전화기를 귀에 대었죠. 신고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학병원 7층입니다. 살인미수와 환자 학대 혐의로 신고합니다. 피의자는 기철의 목소리가 한 번 크게 갈라졌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그 3글자를 내뱉는 순간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죠. 고 여사가 멈추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직접 신고한다는 사실이 뇌에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린 것 같았죠. 고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했고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고 여사가 폭발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고 여사가 선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침대 위로 상체를 숙이며 선우의 목을 향해 2 손을 뻗었죠. 선우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기철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죠. 고 여사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벽에 등이 부딪혔고 기철이 2 팔을 벌려 선우와 고 여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복순이 뒤에서 고 여사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10년 넘게 양동이를 나르고 대걸레를 밀며 다져진 팔힘이 고 여사의 몸부림을 꼼짝 못하게 눌렀죠. 내 딸 대신 네가 벌 좀 받아라. 복순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고 여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복순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한마디 속에 담긴 10년의 한이 피부로 전해진 것이었을까요? 고 여사가 복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복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본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이 고 여사를 둘러싼 것이었죠. 저 사람이야, 며느리 차브레이크를 만진 사람. 살인미수 시어머니래. 고 여사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디를 봐도 자신을 둘러싼 눈들 뿐이었죠.
그 눈들 속에 담긴 경멸과 분노가 고여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고여사의 눈이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을 포착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없는 방향이었죠. 고여사가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비상계단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박차고 계단 안으로 사라지는 고여사의 뒷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일그러졌죠. 비상계단 문이 덜컹거리며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복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병원에서 복순 하나뿐이었습니다. 비상계단. 복순이 10년 넘게 매일같이 청소했던 그 계단. 그리고 고여사가 복순을 골탕 먹이려 몇 번이고 왁스물을 뿌려두었던 바로 그 계단이었죠. 계단 안쪽에서 구두굽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비명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려 퍼졌죠.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상계단 안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소리는 길었죠.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의 몸이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복수는 눈을 뜨고 복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게 손을 들어 비상계단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진 2명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갔죠. 잠시 뒤 아래층에서 여기요. 환자 발생. 이라는 외침이 올라왔습니다. 복수는 비상계단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죠. 그 계단의 상태를 이 병원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복순이었으니까요. 고여사가 복순을 괴롭히려 계단 바닥에 뿌려두었던 미끄러운 왁스물, 복순이 수없이 닦아내도 고여사가 또다시 뿌려놓곤 했던 바로 그 왁스물에 고여사 자신이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기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악한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었고 그리고 직접 신고 전화까지 건 남자의 울음은 차마 듣기 어려울 만큼 처절했죠. 기철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병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7층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경찰관 4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죠. 기철이 흐느끼며 경찰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기철의 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경찰관이 기철의 어깨를 잡아 안정시키는 사이 다른 경찰관들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비상계단에 고여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비틀어진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고 머리카락이 흩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죠. 눈만 멀뚱멀뚱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외에는 손가락 하나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세요. 손을 움직여 보세요. 경찰관의 말에 고여사의 눈동자만 공포에 질려 굴러갔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팔다리는 마치 남의 것인 양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진이 들것을 가져와 고여사를 실어 올렸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고여사의 눈동자만이 천장의 형광등을 쫓으며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는 살아있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병원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목추간판 파열로 인한 전신마비, 며느리 선우와 똑같은 부위, 똑같은 진단이었죠. 며느리를 죽이려 한 여자가 며느리와 똑같은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병원 안을 돌았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 여사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상해, 재산 탈취 공모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의자가 전신마비 상태인 이상 수감은 불가능했죠. 법원은 고 여사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고 여사는 감옥 대신 요양병원 6인실에 수용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요양병원이 자신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대학병원 산하시설이었죠. 6인실은 좁았습니다. 6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방 안에는 각종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누워 있었고 소독약 냄새와 기저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채웠죠. 고 여사의 침대는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자리였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고 여사는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동자를 굴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습니다. 2달간 며느리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산송장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된 것이었죠. 기철이 요양병원을 찾아온 것은 고 여사가 입원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기철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죠. 볼이 꺼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어진 얼굴로 고 여사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고 여사의 눈동자가 아들을 향해 굴러갔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가 지은 죄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고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죠.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한 뒤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기철의 뒷모습에서 어머니를 향한 미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기철이 떠난 뒤 6인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옆 침대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죠. 고 여사는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으니 비명조차 자신의 머릿속에 갇혀 맴돌 뿐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깍 하는 문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어왔죠. 고 여사의 눈동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고 여사의 눈이 경악으로 벌어졌죠. 연한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대걸레를 세워들고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왼쪽 뺨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국까지 고 여사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을 얼굴이었죠. 복순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청소반장 박복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 여사를 골탕 먹이려 해고시켰던 바로 그 청소부가 고 여사가 갇힌 요양병원의 청소반장으로 부임한 것이었죠. 세상의 모든 우연이 모여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정확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고 여사의 침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고 여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렸죠. 도망치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공포가 고 여사의 눈 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복순이 고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순은 허리를 숙여 고 여사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었죠. 2달 전 고 여사가 선우의 귀에 독서를 퍼부을 때와 똑같은 거리였습니다. 죄 지은 대로 사는 법이죠. 복순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 여사의 귀 속으로 스며든 순간 고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손을 들어 닦을 수도 고개를 돌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순이 몸을 일으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여사의 침대 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다른 환자들의 침대 밑을 닦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칠게 대걸레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는 소리가 일부러인 듯 크게 울렸죠. 쿵, 쿵, 쿵.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고여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6인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여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만 끔뻑거렸죠.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 여자가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침대 밑을 거칠게 청소하러 올 것이었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고개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봤자 대걸레가 철제 프레임을 때리는 소리는 귓속까지 파고들 것이었죠. 고여사가 며느리에게 만들어 주었던 지옥이 이제 고여사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지옥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고여사의 눈물이 베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 선우가 처음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섰죠. 2달 넘게 누워있던 몸은 갈대처럼 가늘어져 있었고 다리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를 악물었죠.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재활실 바닥 위에 찍히는 맨발의 땀 자국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복순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비틀거릴 때마다 팔을 받쳐 잡아주었고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한 발만 더라고 속삭였죠. 복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걸레를 짜고 양동이를 나르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선우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재활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죠.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는데 3달,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복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우의 곁을 지켰죠. 요양병원 청소 반장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선우의 병원으로 달려와 재활운동을 돕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선우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복순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복순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선우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있었어. 선우의 눈이 커졌죠. 복순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경은이라고 아직 30도 안 됐었지. 시집살이가 독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큰 병이 생긴 줄도 몰랐어. 그때 내가 손을 잡아주지 못했거든. 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어. 내가 잡아줬으면, 내가 데리고 나왔으면 그 애가 살았을 텐데. 복순이 선우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잖아. 그때 경은이가 나한테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같았어. 선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복순의 눈에도 비로소 물기가 어렸죠.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맞잡은 두 손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죠. 선우의 몸이 회복되면서 법적인 일들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친정아버지가 남긴 집과 땅을 되찾았죠. 고여사가 진행하려던 위임장과 매각 절차는 모두 무효 처리되었고 상속 재산은 원래 주인인 선우의 이름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업자와 공모하여
헐값 매각을 시도한 고여사의 범행은 재산 탈취 미수로 추가 기소되었죠. 그리고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기철은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범행을 눈앞에서 보고 자기 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남자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기철의 얼굴은 반년 전보다 20살은 더 늙어 보였죠. 선우야, 미안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는 한참 동안 기철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여보. 그렇지만 다시는 안 돼요. 선우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기에는 자신이 되찾은 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재판정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기철은 깊이 허리를 숙인 채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날 선우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랑 같이 살아요. 복순이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선우가 복순의 두 손을 잡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병실에서 죽었어요. 이모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저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에요. 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선우의 눈을 보고 다시 닫았죠.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동정도 보온도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나는 그냥 청소부야. 청소부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잡아주지 못한 딸의 손, 그 죄책감의 무게 아래서 구부정해진 등을 펴도 된다고 이 젊은 여자가 허락해주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선우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집으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햇볕이 잘 드는 조용한 집이었죠. 복수는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양동이를 나르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모욕을 참으며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되었죠.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선우가 밥상을 차렸죠.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복순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선우가 웃으며 복순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죠. 생시예요, 이모.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먹을 거예요. 복순의 입가에 주름이 깊이 패이며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59회를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밥상 앞에 앉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10년 동안 혼자 먹던 찬밥의 쓸쓸함이 그제야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경은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 야산에 자리 잡은 작은 묘역이었죠. 복순이 잡초를 뽑고 묘비를 깨끗이 닦는 동안 선우가 가져온 흰 국화꽃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 퍼졌죠. 복순이 묘비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박경은 세 글자 위로 복순의 손가락이 느리게 지나갔죠. 그리고 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경은아. 복순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다. 내 언니가 생겼어. 복순이 옆에 선 선우의 손을 잡아 앞으로 당겼죠. 선우가 복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닿았고 맞잡은 손이 묘비 앞에서 하나가 되었죠. 선우가 묘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은 씨, 어머님 제가 대신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복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비로소 용서를 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경은이를 살리지 못한 자신을 선우를 통해 조금이나마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국화꽃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죠. 복순이 먼저 일어서며 선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배고프지? 네, 이모. 배고파요.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복순이 가방에서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묘역 옆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보자기를 펼치니 김밥과 계란말이와 깍두기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복순이 김밥 한 줄을 집어 선우의 입에 넣어 주었고 선우가 깍두기를 집어 복순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죠. 더 이상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묘지를 내려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을 때 수평선 위로 오후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선우가 언덕 아래를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2달간 눈도 뜨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 발로 세상을 걷고 있었죠.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언덕 아래를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복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 발짝 뒤에서 선우가 넘어질 때 언제든 잡아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뒤를 따랐죠. 수십 년간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으며 단련된 그 단단한 발걸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선우의 뒤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금빛 햇살 아래 나란히 걸어가는 두 여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며 눈부시게 밝은 빛 속으로 스며들었죠.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 속에서 끝이 나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지 않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2400년 전 이 말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사연 속 복순 이모는 세상이 가장 낮다고 여기는 자리에서 세상이 가장 높다고 여기는 일을 해냈습니다. 대걸레 하나 쥔 손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낸 것이죠.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요. 오늘 복순 이모님과 선우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